미래일터 26회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을 시작합니다. 먼저 대회사를 김재호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 공동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욱입니다. 오늘 제26회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은 재단법인 피플과 주식회사 캠토피아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문화 확산 공모 사업의 지원으로 열립니다. 이번 포럼에 공동주최와 후원을 해주시고 또 주제 발표까지 기꺼이 해주시는 우리 캠토피아 박상희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박영진 단장님, 또 토론에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주실 군산대학교 장세준 교수님, 경기주택공사 정경철 부장님, 삼성물산 이충호 고문님, 골조소장연합회 유영수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포럼의 큐레이터를 맡아 좌장까지 수고해 주시는 한국건설안전학회 안홍석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과 좋은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은 그동안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보건의 새로운 솔루션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특히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건설업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동안 건설재해 진단과 해법, 건설업에서 첨단 기술 활용 방안 등에 관한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중대재해 사망 사고는 2021년 683명에서 2022년 644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크게 감소하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50%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50억 미만의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은 통계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시행 중에 있으며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관리 방해 하나로 스마트 기술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건설업과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TBM 활동 등 실효성 있는 위험성 평가 정착을 위해 사업장 위험성 평가 지침을 개정하여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오늘 제26회 포럼의 주제는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기술 활용과 위험성 평가로 선정하였습니다. 건설업 중대재해 획기적 감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효적인 위험성 평가 실시와 더불어 스마트 안전 기술의 적용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며 오늘 포럼에서는 발주자, 사업체와 더불어 학계와 노동계 전문가를 모시고 건설업 위험성 평가의 스마트 기술 개발 현황, 적용 사례,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 건설업 특성에 맞는 위험성 평가 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스마트 안전 기술이 건설업의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오늘 포럼의 공동주최 기관인 주식회사 캠토피아의 무한 발전을 기대하며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 또 우리 포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의 운영위원, 자문위원 여러분, 또 행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이사장님과 우리 모든 직원,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과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캠토피아의 대표 박상희입니다. 근본 포럼의 공동 주최를 맡게 되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환영사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거지만 이름이 참 중요하다. 보시면 미래 일터 안전보건 포럼, 참 이름 잘 지었습니다. 예, 저희가 우리의 일터 환경이 아주 빠르게 변화하는 것은 모두 다 공감하는 사항일 겁니다. 아시지만 52시간 근무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 안전 근로자들의 교육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지고, 그리고 출생률이 감소하면서 노령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또 최근에 이제 인력에 대한 수입, 즉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환경이 촉발해서 비대면 근무 환경과 정규직이 아닌 다양한 근무 형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이름, 미래 일터 안전 보건 포럼, 미래의 우리 안전 환경은 어떤 근무 환경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일 것입니다. 바로 이 가치를 위해서 미래 일터 안전 보건 포럼에서는 그 고민에 대해서 화두를 먼저 던지고, 각계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과 주제로 토론을 해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포럼의 유튜브에 구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미래 일터 안전 보건 포럼을 검색하면은 4년 전부터 지금까지 스마트 안전보건 기술, 그리고 메타버스, 중대재해 처벌, 그리고 ESG 등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열띤 발표와 토론을 했었고, 그 내용을 동영상으로 올려두었습니다. 오늘 26회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고, 지금까지 애써주시고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이영순 재단법인 이사장님과, 그리고 송영주 명예대표님, 그리고 정유석 피플의 설립자님과 김태호, 이명섭 공동대표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전문가분의 노고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4년 동안의 유튜브에 구독할 수 있는 이런 동영상이 올라오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정말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요즘에는 박수만 가지고 안 됩니다. 뭘 해야 되겠죠? 함성이요. 역시 함성 좋습니다. 유튜브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에 좋아요와 함께 구독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네. 오늘 26회 포럼에서는 아까 김태호 공동대표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기술 활용과 위험성 평가를 주제로 토론을 합니다. 참 인상적인 것은 건설업은 어느 업종보다도 하드웨어 중심의 보수적인 업종인데, 우리나라에서 건설업에서 시작된 이 스마트 기술이 다른 업종에 엄청난 임팩트를 주고 있고, 또 순기능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ESG를 생각하면 그린워싱, 마치 우리가 그린으로 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워싱, 그렇지 않은 흉내만 내는 이런 것들에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스마트 기술이 자칫하면 보여주기식의 그런 활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포럼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조언과 또 질책과 또 가감없는 이런 의견에 대한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캠토피아에서 이런 환영사와 함께 주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26회 포럼 개최를 응원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건설 산업의 사망 사고율이 OECD 경제국 10개국 중에서 최고로 높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자료입니다.
그러면 OECD 10개국의 평균에 해당하는 것과 우리나라의 사고의 건설업의 사망 사고율은 비교하면 약 2.5배 정도로 우리가 높습니다. 영국과 비교하면 10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11월에 중첩법 로드맵의 목표인 OECD 평균에 해당되는 그 평균치를 2026년까지 달성하자, 이런 로드맵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첩법 이후에 특히 건설업의 재해율, 사망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고, 아시는 대로 세계의 공급망 물류의 대란 때문에 우리 건설업은 점점 경기는 어려워지고 또 안전에 대한 숙제를 또 풀어야 되는 두 가지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건설업의 위험성 평가와 TBM 운용 방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아까도 설명 들으신 것처럼 스마트 기술에 대해서 어느 업종보다 빠르게 가고 있고 또 시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패도 하고 있고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의 주제 발표는 이런 스마트 기술을 통해서 건설업의 위험성 평가와 TBM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작이고 건설업은 아시지만 안전이라든지 또는 안전보건, 환경, 경영 이런 것들에 대한 컨셉이 시작되었고 사실은 이 부분은 석유화학이나 또는 제조 또는 화학업종에 20년 전에 했던 그 시점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주제 발표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런 토픽에 대해서 같이 전문가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 화두를 던지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학물질로 출발해서 화학물질의 안전환경 보건에 관련된 일들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했고요. 현재는 재단법인 피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체 지금 규제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안전, 보건의 규제, 화학물질 규제 안전, 그리고 최근에 드론, 그리고 에너지환경본부에서의 안전과 통합환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시스템화이즈하는 시스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회사의 조직도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환경과 안전에 중첩되는 내용들이 점점점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첩되고 있고요. 화학물질의 시설 안전이나 또는 물질에 대한 리스크 또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산업 안전과 이어지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녹여져서 융합되지 않으면 우리의 산업 현장의 안전이 확보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 장표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그 산업별 재해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제조업에 해당되는 수준의 건설업이 거의 25%와 제조업 26%의 산업재해 현황으로 거의 동등한 수준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사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거의 건설업이 전체 사망자의 거의 53% 이상 다다르고 있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 한 27%, 2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10년 동안의 사망자의 추이를 보면 사실상 가장 탑에 해당되는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중첩법 이전 또는 이후라도 크게 사망자의 감소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게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으로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보시면 의외로 제조업 부분의 사망사고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건설에 대해서는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10년 동안에 그 재해 발생했던 주요 위해 요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위해 위험 요인이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여전히 추락 또는 부딪힘,
그리고 무너짐, 이런 요소들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왜 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인 거죠. 새로운 트렌드나 새로운 위험 요인들이 나타나는 것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그렇게 다른 부분이 없는데, 사실은 건설업에서 그런 고전적인 위험 요인에 대해서 왜 우리는 해결하지 못할까? 이것이 이제 건설 쪽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처법이 이제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 50인 미만 그리고 50억 미만의 건설업으로 확대되는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이제 안전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이거를 규모별로 또 업종별로 좀 더 세분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이미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대기업과 또 규모가 낮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거의 50인 미만, 100인 미만의 그 사망자의 또는 재해 발생 현황들이 뚜렷하게 높습니다. 이따가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스마트 기술에 대해서 사실 사업장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에서는 무엇이든 시도하고 또 경험하고 거기에 효과들을 분석해보고자 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예산을 태워서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자 투입 등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스마트 기술이라 함은 과연 그것이 솔루션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고용부에서 또는 건교부에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 기술들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그 노력들은 굉장히 가상하지만 그 노력이 성과를 보이려면 상당한 시간과 경험치들이 녹여져야 되고 결국엔 데이터들이 그 효과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스마트 기술에 대해서 규모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체온차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건설업의 중대재해 관련한 사항이니까 건설업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게 되면 크게는 이제 100대 건설사와 100대 건설사 이후 외로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 지금 건교부가 올해 연도 22년 사망자 이게 참 건교부하고 고용부하고 통계치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는지 제가 아직은 확인을 못했는데 보도 자료나 통계 자료를 찾을 때마다 건교부와 또 부처 간 고용부와의 업종별 사망 현황들이 좀 차이가 있음을 좀 미리 감안을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2022년 사망자의 건설사에서 사망자의 숫자는 176명인데 그 중에서 100대 건설사에 해당되는 사망자가 38명 그리고 100대를 넘어가는 건설사의 사망자가 121명입니다. 보시면 거의 4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공공과 또 민간 공사를 보셔도 역시 민간에서 공공은 그래도 나름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민간 공사에서 역시 100대 건설사를 넘어가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건설사도 규모에 따라서 안전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 투자나 또 인력, 예산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나고 결국 우리는 100대를 넘어가는 이 건설사들의 안전활동들, 중대재해 처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우리가 작년도 11월 30일 공개되면서 상당한 파급력이 있죠. 이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도 각자 주체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자율 규율 예방 체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자율이냐, 자기 규율. 그래서 마치 위험성 평가가 어려우니까 쉽게 풀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방법론도 강도와 빈도 외에 나머지 방법들을 써서 자기 규율의 예방 체계를 갖추도록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 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규모가 떨어지는 이런 건설사들의 자율이라 하는 것이 과연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이 생기는 지점인데요. 어찌됐건 정부는 이런 자기 규율의 예방 체계를 통해서 위험성 평가를 재편하고 결국 관리자와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위의 위험 요인들을 인지하고 그것들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방법론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자. 방법보다는 우리가 그런 활동들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자라고 하는 전체 그림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사실상 규모가 낮은 상황에서 자율교육 예방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해줬을 때도 인정해 주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촉발한 것은 결국 이제 중처법에서 첫 번째 그 판결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이제 중처법에서 우리가 사건 사고는 있었지만은 실제로 이제 기소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판결이 난 것들, 거의 2건만 판결이 나고 그거에 걸리는 시간이 거의 1년 6개월이 지나서 사실 이런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김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단은 1호 판결에서 지금 건설사의 판결 내용을 보면 주요 판결 요지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되는 것이 결국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즉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 요인들을 확인해서 개선한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위험성 평가의 이유가 결국엔 판결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회사, 건축으로 보자면 거의 1176위에 해당되는 아주 작은 기업인데, 이 회사가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체계 있게 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판결이 나다 보니 중소건설사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결국 중처법에서 타겟팅은 대형이 아니고 중소건설사다. 그리고 결국 중소건설사들은 여러 가지 소송이나 또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감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화살은 중소건설사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불안감과 함께 결국 자율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내용들을 아실 겁니다. 위험성 평가를 재정의하고 평가의 방법을 다양화하고 그다음 평가의 시기를 명확히 해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부스팅을 하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이제 근로자와 관리자의 그 참여 그리고 평가의 결과의 공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 평가가 시장에서 특히 중소건설사에서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어떤 직무에 공종에 투입되기 전에 그것의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제대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자율적으로 했지만 거기서 누락되거나 결실이 있었을 때, 내 지식이 부족해서 위험성 평가를 놓쳤을 때 그 위험성 평가의 결과들을 어디까지 봐줄 거냐.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체크리스트 방법, 3단계 상중하, 그 다음 OPS 방법, 그 다음에 강도, 빈도 다 풀어주겠다. 어떤 거든 해라. 라고 했지만 사실상 건설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딱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거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제일 쉽게 생각하는 건 상중하 또는 우리가 일반 공공시설에도 확인하는 그런 체크리스트 기법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강도, 빈도로 출발했던 고위험성 평가의 방법론에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풀어주다 보니까 이 중에서 그럼 편한 거 써라.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어찌됐건 위험성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대기업은 이런 활동들을 또 원청과 하청이 같이 참여해서 TBM 활동을 하는 것으로 굉장히 또 홍보들도 잘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군, 일군 건설사의 상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기술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 기법들이 도입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현장의 작동성을 위해서 현장의 위험성 평가, 위험 요인들을 인지하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활동, 그리고 TBM 외에도 현장에 이런 드론이라든지 로봇, 그리고 AI 카메라, CCTV, 그리고 생체 정보를 연동하는 이런 스마트 밴드, 그리고 AI 기술을 이용해서 결국 예측 기술,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이즈해서 대기업들은 적용하고 있고 적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전체적으로 대기업 내지는 항만공사든 대형 토목공사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보시는 대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진척률들을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드론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환경질, 그리고 사람이 진입하기 어려운 터널 공사라든지 교량, 그리고 건물에 대한 그런 균열 등의 그런 불안전한 요소들을 확인을 합니다. 실제로 도입되는 사례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시간이 지나가겠지만 로봇을 통해서 그래서 라이다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구조물에 대한 그 입체 정보들을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로봇을 통해서 사람이 진입하기 전에 그것의 환경질이라든지 또는 밀폐 공간, 그리고 그 외에 안전 정보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터널에 이렇게 진입하기 전 그런 환경 정보들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건설 같은 경우는 BIM 데이터를 가지고 빠르게 진척률 관리와 생산성 향상까지 끌고 가고 불확실한 그런 요소들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산업보다도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공 관리와 진척률 관리를 하고, 특히 이런 스마트 기술들이 다른 그 산업보다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면적이 넓고, 그 다음에 계속 변해가는 이런 현장에서 이런 스마트 기술들이 활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 대기업의 스마트 기술입니다. 그 외에도 이따가 다음 주제에서 설명드릴 들으시겠지만 다양한 IoT 기반의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고요. 그러면 대기업은 현재 뭘 하고 있느냐? 결국에는 ESG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ESG의 핵심 키워드,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그런 작업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석유화학이나 또는 제조 현장 같은 경우는 20년 전부터 안전 환경 보건 시스템 또는 안전 보건 환경 시스템, 이름을 뭐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그런 기본적인 안전 활동들을 시스테마이즈해서 이미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현장 관리와 관련된 이런 현장의 작동성들의 정보와 함께 그 외에 탄소 관리, 그리고 화학물질 관리, 그리고 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배출 관리, 이런 것들을 시스테마이즈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기업들은 ESG의 TF 내지는 ESG 팀에서 전체의 안전보건 환경 시스템과 함께 화학물질에 대해서 MSDS가 들어오는 순간에 MSDS의 정보들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그 정보들이 사업장에 비치되고, 그리고 근로자에게 위험성 평가의 요소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건설사도 역시 탄소 저감 시스템까지도 해서 브랜딩화하는 것에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건설사 상황이 어떻습니까? 잘 아실 겁니다. 수익 구조가 열악하고 높은 원가율, 작년에 대비해서 시멘트가 거의 18%, 또 한 번 올라서 14%, 30% 이상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공기가 확보되지 않음으로 해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도록 발주해야 그것이 결국 이익으로, 프라핏으로 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 감독자들 안 뽑힙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같은 중소기업도 안전관리자 뽑기 위해서 소싱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중소건설사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소극적인 법령 준수로 일단 소극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 소통의 문제, 그래서 이 스마트 기술 도입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솔루션이냐라고 하는 것에 고민이 생긴다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소건설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특히 위험성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캠토피아에서 이번에 위험성 평가 및 TBM을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모바일 TBM을 출시를 했는데요.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우선은 기본적으로 안전활동이라 하는 것은 관리자와 근로자가 같이 그 위의 요인들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소건설사들은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그동안 해오지도 않았고 그냥 한번 인사하고 끝나는 그 TBM의 활동 시간을 결국 위험성 평가라는 그런 프로세스를 태우려면 결국엔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정보라 하는 것은 뭐냐면 건설에서 유해 위험 요인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미리 데이터베이스화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지할 때 그거의 저감 활동까지,
그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것까지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미리 넣어주는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안전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어요. 뭐냐면 답정 너냐? 답을 정해주냐? 그냥 체크하고 나 확인했다 이런 활동하려고 저런 것들을 하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최소한의 정보를 채워주지 않으면 중소건설사들이 한 발을 떼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현재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본 모바일 TBM에서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위험 요인들을 인지할 수 있는 디폴트를 넣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저희의 경험치와 그리고 가이드라인, 코샤 가이드라인 등등의 또는 대형 건설사에서 제공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담아서 모바일 TBM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발굴해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 이후에 그것들에 대한 회의와 그리고 TBM 활동 이후에 이제 작업 개시가 들어갈 수 있고 종료하는 요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고 혹시라도 현장에서 확인될 수 있는 현장 점검 사항에 그런 위해 요인들에 대한 사진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의 제거를 또 제거했다라고 하고 사진으로 올릴 수 있는 이런 현장에서의 실제의 위험 요인들의 제거 활동과 감소 활동들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이 이런 어떤 제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그런 경험치들을 녹여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축적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의 의견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 화면이지만 아까 이미 프로세스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드리지 않고요. 결국에는 건설 현장의 공종에 따라서 위의 위험 요인들을 이미 넣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험 통제 즉 감소 대책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에 하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나 포스터를 올릴 수 있도록 해서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나중에는 결국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챗봇 형태의 외국어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 평가가 끝나게 되면 나중에 이 활동에 대한 TBM으로 이제 내가 확인했다라고 하고 제일 중요한 강도가 본질적으로 강도가 높은 활동들에 대해서는 근로자나 관리자가 결국 이 작업 중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언제라도 예를 들어서 벼락이 치고 비가 내리고 그리고 위험도가 높은 그런 중대성의 작업에 대해서는 이런 작업 중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각의 그 위험성 평가의 결과들을 내가 확인했다. 요 확인의 이 결과들을 데이터베이스하는 이런 것들의 모바일 TBM입니다. 어찌 보면 전체 솔루션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키는 데이터베이스, 결국 축적된 경험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영상을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전체 프로세스는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대형 건설사와 중소건설사는 접근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건설사는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안전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요. 앞으로 위험성 평가나 TBM 활동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결국 예방 예측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석유화학이나 또는 제조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조직이 여러 조직들이 있고 위험성 평가, PSM 그리고 설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계속 문서들은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 10년 이상 문서들이 쌓였을 때 그 문서를 제대로 분석해 본 경험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직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활동의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면 우리가 예방활동과 그리고 조직 간의 커뮤니케이션, 결국에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석유화학이나 제조 현장에 역시 데이터 기반의 안전활동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설사는 그간의 데이터가 그렇게 축적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축적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ESG라는 그림 안에서 안전환경 보건과
그리고 화학무지 관리, 그리고 MSDS 관리, 탄소 저감과 같은 이런 DT를 머릿속에 두고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들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이전의 제조나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다 하고 나서 다시 돌아서 DT를 하지만 건설은 지금부터 셋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DT를 염두에 두고 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중소건설사는 결국 구독형 모바일 TBM이든 뭐든 현실 가능하고 접근 용이한 방법이 제공이 돼야 될 텐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경험치입니다. 경험치. 그 경험치는 어디서 올 거냐? 정부에서 주던지 또는 대형 건설사가 정말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런 사고 예방에 대한 데이터들을 서로 상생의 관점에서 전달할 수만 있다면 중소건설사는 그걸 기반으로 출발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정부에 바라는 부분은 지금 이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들이 몇백억씩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는데 장비만 가지고 안전을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플랫폼, 안전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 MSDS 자동 생성 플랫폼 또는 아까 보셨던 TBM 활동을 위한 플랫폼, EHS 플랫폼 뭐든 사실은 그런 활동들을 조금씩만 지원해 준다면 오히려 근로자가 자기 업무를 줄일 수 있고 그 줄이는 시간들을 이제 안전에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전 장비에만 지원을 하는 것은 이제는 조금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영진입니다. 저는 이제 건설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적용 사례로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사님께서 이제 소개시켜 드렸듯이 건설안전 이제 시스템 단장으로 지금 현재 있는데 저희가 이제 건설업 코샤 MS 인증을 이제 받고 있는 회사가 이제 발주 기관 같은 경우로 요번에 이제 토론자로 GHS도 오셨는데 발주 기관이 한 12개 기관이 있습니다. 뭐 경기도시공사, 뭐 LH, 뭐 그다음에 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등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합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24개 업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0대 기업 안에 이제 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건설업체가 이제 85개 업체 정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설업이 좀 아직은 한 120여 개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직은 이제 좀 작고요. 앞으로 이제 확장할 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심사를 이제 다니다 보면요. 요새 이제 하두가 이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코샤 MS 인증을 이제 저희가 뭐 사후심사나 이런 거 가보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박상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저희도 이제 고민이 이게 이제 중소기업까지 어떻게 홍보가 되고 그 다음에 적용이 되는지 그런 고민을 이제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 많은 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 선도적으로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도 하고 있지만은 이제 국토부 산하기관 중에 이제 도로공사 같은 경우가 이제 저 동탄에 이제 스마트 건설 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몇백억의 이제 국토부에 이제 예산을 따가지고 향후 이제 한 5, 6년 정도 이제 스마트 안전기술 건설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걸 개발도 하고 그다음 평가도 하고 이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평가위원으로 있다 보니까는 평가도 한 몇 번 가봤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과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평가를 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노동부, 고용노동부 산하 저희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스마트 안전보건 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건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제 전업종, 제조업 등 이제 전업종 건설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스마트 안전 기술원은 삼성전자에서 이제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 전자산업 쪽으로 이제 많이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부분도 일부, 특히 이제 중소건설업체 쪽으로 많이 이제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런 업무를 중장기적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례, 그 다음에 향후 이제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토목공학을 이제 개인적으로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건공단은 이제 경력적으로 입사해가지고 한 29년째 지금 이제 건설안전 업무만 순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사고조사 업무도 한 3년 반 정도 전문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현재 이제 건설안전 시스템 단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제 추진 배경, 그 다음에 이제 적용 사례,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래 발전 방향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 이제 패러다임 이제 전환이라는 제목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처음에 이제 스마트 안전 기술을 추진한 배경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게 베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안전 쪽으로 이렇게 접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보건 쪽으로 접목을 하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지능화, 자동화, 효율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최소한의 노동력으로 생산성 극대화, 이제 지향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처음에 이제 메인 건설업체에서 도입을 했을 때 노동조합에서 반대를 했던 게 뭐냐면은 그만큼 이제 스마트 안전 기술이 적용이 되면은 근로자들이 퇴출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사실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서로 이제 보완의 관계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관, 특히 이제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10대 기업, 20대 기업 중심으로 이런 분야를 많이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 심사를 가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바디 체크 형식으로 스마트 보호구를 많이 이제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 체크로 해가지고 이제 모니터링도 하고 하면서 현장 안전 확보를 지금 대기업에서 이제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건설 안전 적용 사례인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경남 기업을 이제 심사를 갔습니다. 경남 기업은 사실 100대 기업 안에 이제 들어가지만은 조금 이제 하위 업체인데요. 매출은 한 5천억 정도 하는 업체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게 이제 잘 돼 있는 사례를 이제 최근 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작업자 부착형 웨어러블을 해가지고 스마트 안전모, 안전대,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위치 센서, 그 다음에 바디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중앙사고조사단에 있을 때 우리가 사실 바디캠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조사하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원인 분석 이런 것도 이제 활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자 이제 부착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 공간 이제 설정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도로 현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CCTV를 무한정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동형으로 이렇게 이제 CCTV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현장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사의 이제 상황실에서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이제 특히
건설기계 충돌방지 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건설기계에 의한 그 협착, 충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이 현장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발표를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제 실시간으로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삐아라 그러죠. 우리 이제 교량의 그 기둥 높이가 굉장히 높은 현장이 많습니다. 협곡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하천을 횡단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사람이 이제 움직이다 보면은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조금 이제 위험하지만은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이게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이런 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스마트 웨어러블 이제 바디캠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관리 감독자가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지휘자로 있으면서 바디캠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이제 교량 기둥이 해당이 되고 요게 이제 교자부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를 이제 오락내리락 하면은 이제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안전적으로나 좀 그러니까 이렇게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점검하는 것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이 다 이제 화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의사소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지게체에 의한 충돌 사고를 건설기계에 의한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안전 가이드라든가 아니면은 라인 경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타워크레인 이제 하부에 작업 반경 내에 이제 우리가 지휘자가 아니면은 신호수가 이렇게 이제 통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경보음이 울려가지고 근로자가 스스로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툴도 현장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급에 이제 접근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알람이 울리는 알람기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도로 현장 같은 경우는 CCTV를 무한정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EMV를 이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이동형 CCTV를 설치를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상훈련 VR 시스템,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이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위험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근로자가 가상공간에서 인식하고 체험이 가능한 것도 VR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추락보호기입니다. 특히 이건 이제 공정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철골 현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철골 현장은 이런 부분을 이제 추락보호법도 적용을 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AI 인체 감지 경보 장치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작업 반경 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유해가스가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밀폐 공간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무심코 들어가거나 할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인체 감지를 해 가지고 경보를 하는 이런 시스템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접근 경보 시스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많이 적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고 예방을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중소기업이 여기에 이제 그만큼 적용을 할 수 있는 캐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항상 이제 현재는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안전고리 시스템도 이렇게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안전고리가 안전한 고정점에 체결되지 않더라도 체결 상태로 인식하는 이제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생명줄이 우리가 추락을 했을 경우에 떨어졌을 경우에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생명줄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단지 거기에 접착만 돼가지고 인지하는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이제 개선돼야 할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가시설, 거동감지, 스마트 센서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가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비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푸집 동바리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전에 하부에 어떤 그 처짐에 의한 아니면은 붕괴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는 이제 스마트 센서를 적용하는 현장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작은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가능하지만은 또 이거를 이제 무한정으로 이게 그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은 시사점이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발전 방향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제 근로자 보호, 그 다음에 위험 경고하는 시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과 결합해가지고 감지를 거쳐 이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합 감지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야 되는 그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우리가 보면은 그 데이터 마이닝, 그 다음에 근로자 안전 확보, 그 다음에 이제 긴급 재해 대응,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국토부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본 구조물의 안전, 이런 통합 관제 시스템 이렇게 같이 그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쭉쭉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그 추락 방지를 위한 계급 안전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착 로프의 이제 종류, 강도의 상관없이 고리 안의 물체만을 인식하는 이런 이제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돌 협착 장치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동 멈축 기능이 없다든가 우리가 이제 지하철 이제 주변에 이제 근로자가 작업 집중으로 해놔가지고 못 본 경우 이런 또 효과가 없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여기 이제 그 스마트 변이 경보 알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동바리 비계라든가 이런 국소적이거든요. 그 설치 범위에 이제 한계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실시간 안전관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CCTV를 무한정 이제 설치를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요원이 필요하고 이런 이제 단점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대기업에서는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만큼 이제 역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이제 중소 건설업체가 항상 앞으로 이거를 얼마만큼 받아들이냐 이게 항상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바디캠은 아까 이제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있지 태그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너무 많은 다양한 어플,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장에 이제 인증 심사를 이어 가지고 현장 작동성 평가를 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아무리 좋은 스마트 안전 기술도 작업 방법에 따른 이제 근로자 행동 통제가 이제 불가능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 건설 현장에서 선도적으로 이제 DFS를 운영하는 업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BIM을 통해 가지고 사전에 설계 단계부터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BIM을 통해 가지고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사전에 인식을 하고 그걸 위험성 평가에 탑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이제 예방하는 업무를 선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정부가 하는 일이 요거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개구부 덮개 이제 미설치할 경우 이런 게 이제
영상기만 이연 판별이 되는 겁니다. 이제 로봇이 다니는 거죠. 이런 부분도 이제 모니터링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 밀폐 공간 해당이 되고, 요거는 이제 그 우리 외부 비계, 가설 구조물인데요. 뭐 여기서 이제 안전고리가 미체결됐다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설 구조물의 이제 안전성도 이게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설 구조물의 이제 안전성을 이렇게 이제 그 검증을 하는 겁니다. 충돌 방지 센서죠. 그 다음에 이제 흙막이 가시설 변이 여부를 실시간으로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그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안전보건기술원이라는 에서 이쪽으로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저희는 이제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 발굴, 보급, 그 다음에 실증,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 이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장기 26년까지 이렇게 이제 그 구축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건 뭐냐면은 대기업은 이제 자율로 잘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중소기업 위주로 해가지고 보급하고 지원하고 이런 업무를 이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그 스마트 안전 모델 평가라 해가지고요. 스마트 안전 장비 선택을 위한 이제 모델 팩토리 이제 시범 운영도 할 거고요. 평가 기준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한 10월 정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급을 위한 준비 단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에서 그 드론 활용 점검을 지원을 해달라면은 이렇게 이제 그 드론 점검을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하는 서비스 지원도 현재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국토부도 그렇고 저희 이제 노동부도 그렇고 이제 스마트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대기업에서 많이 구축을 하고 활용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중소 현장까지 이렇게 보급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